그녀의 눈은 김유의 깊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몸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며 두 사람의 온기가 서로를 적셨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뜨거운 두 눈이 마주치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서로의 가슴으로 전달되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며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녀는 뜨거운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김유는 윤 씨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번개불이 다시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윤 씨는 전율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김유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윤 씨는 그 안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 밤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며 외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조용해졌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양의 한 고택, 그곳에는 명문 양반가에 부인 윤 씨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19 꽃다운 나이에 영막 높은 벼슬가의 최참판과 혼인하였으나 남편은 정무로 늘 바빴고 윤 씨의 방에 들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녀는 고요한 안채에서 적막한 밤을 보내며 홀로 잠을 청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으로 부임하면서 윤 씨는 홀로 한양에 남게 되었다. 최참판은 지방으로 떠나기 전 서재를 관리할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했다.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내가 지방으로 부임하는 동안 서재를 맡아 관리할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데 좋은 사람 없을까? 그의 오랜 친구이자 학자인 이대감이 나섰다. 내가 아는 젊은 선비가 있는데 말이야. 학문이 깊고 성실하여 서재 관리에 적합한 인물이라네.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김유라 하는 자인데 가난한 집안 출신이나 글공부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세. 이대감 잘 부탁하네. 손끝이 야무지고 성실한 내 서재 관리를 잘할 사람 부탁하네. 최참판은 떠나는 날 예상보다 바쁜 일정 탓에 서재 관리인 선택은 이대감에게 맡기고 서둘러 길을 나섰다. 그는 간단한 말만 남긴 채 관가에 가마를 타고 한양을 떠났다. 그렇게 김유는 최참판과 얼굴을 마주치지 못한 채 그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유는 날이 밝기도 전에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면 어젯밤 서늘한 공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등불을 밝히고 책장을 하나하나 살폈다. 책들은 대부분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몇몇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흐트러져 있었다. 서재의 문은 언제나 조용히 열리고 닫혔다. 김유는 매일 아침 서재를 열며 먼지를 털고 서책을 정리했다. 낮이면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책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저녁이면 창문을 닫고 등불 아래서 자신의 공부를 이어갔다. 그의 하루는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의 변화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김유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서재 문이 살짝 열리더니 고운 손이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김유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책을 찾으러 왔네. 윤 씨였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재를 찾았다. 김유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부인, 찾으시는 책이 있으십니까? 윤 씨는 책장을 훑어보다가 한 권을 꺼내들었다. 이 책을 보고 싶네요. 그녀가 든 것은 사기였다. 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내려주는 손길을 도왔다. 그녀는 책을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그렇게 그녀는 책을 안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자주 서재를 찾았다. 어떤 날은 낮에, 어떤 날은 저녁 늦게.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김유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가볍게 인사한 뒤 책을 찾아 떠났다. 그녀가 책을 들고 가면 서재에는 다시 적막이 감돌았다. 하지만 김유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다녀간 흔적을 찾게 되었다. 책상에 남겨진 책의 위치, 그녀가 펼쳤던 책장의 흔적,
가끔 그녀가 책장에 남겨놓고 간 꽃잎 하나. 모든 것이 그녀가 다녀갔다는 작은 증거였다. 그녀의 눈길이 닿는 곳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자주 머물렀다. 남편의 서재를 관리하는 젊은 서책 관리인 김유였다. 검은 눈동자는 깊었고 손끝은 늘 책장을 넘기느라 가느다란 선이 잡혀 있었다. 윤 씨는 처음엔 그를 하인처럼 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손끝이 책을 넘길 때마다 알 수 없는 떨림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어느 날은 그녀가 책을 찾으러 왔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김유,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 부으셨습니까?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자네는 늘 서재에 있군.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그녀는 김유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 자네를 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네. 김유는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의미를 담은 듯한 그 미소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서재에서 오가는 것은 짧은 인사와 책을 주고받는 대화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독서를 참 즐기시는군요. 책을 읽지 않으면 이 답답한 집에서 버틸 수 없으니. 김유는 조용히 웃었다. 책이 부인의 마음을 달래주는군요. 그렇네. 하지만 요즘은 책보다 다른 것이 더 신경 쓰이는군. 그녀는 은근한 눈빛으로 김유를 바라보았다. 김유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윤 씨는 후원에 앉아 별 생각 없이 서재에서 가져온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따라가며 책을 읽었으나 뜻밖에도 그 책의 내용이 남녀 간의 은밀한 정을 담고 있는 남녀상 열지사 내용이었다. 사랑은 달빛이 머무는 곳에 깃들고 두 손끝이 맞닿는 순간 타오르는 불길과 같도다. 책을 읽다가 가슴에 불이 이듯이 잊고 있던 여인의 향기가 가슴에서 확 타올랐다. 그 순간 마침 정원에서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온 김유와 눈이 마주쳤다. 부인,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에 홍조가 보이는데 혹 콧불이라도 걸리셨나요? 그의 낮고도 단정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윤 씨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책을 덮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좋아서. 김유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덮은 책을 바라보았다. 정은 금기된 것이 아니지요. 그 말에 윤 씨는 놀라며 김유를 바라보았다. 김유는 천천히 그녀의 앞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인께선 외롭지 않으십니까? 윤 씨는 당황하여 읽던 책도 놓고 황급히 돌아갔다. 어느 여름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고 대나무 숲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윤 씨는 깊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이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를 일렁이게 했다. 김유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늘 규율과 예법에 묶여있던 손. 그러나 이제 그 손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했다. 서재에서 책장 너머로 스치듯 마주쳤던 눈빛.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어느새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신분을 의식했다. 몸을 의식했고 이 감정의 부적절함을 자각했다. 그러나 금지된 것은 더욱 강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 사이로 가만히 들리는 기척.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님, 저입니다. 허름한 도포 자락이지만 눈빛만은 선비처럼 깊은 사내.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문 너머로 그의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왜 왔느냐? 마님이 낮에 책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녀는 낮에 읽고 온 책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 일부러 이 밤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밤에 가져올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저 뵙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를 돌려보내야 할까? 문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손이 문고리에 닿았을 때 그의 손도 같은 곳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두 사람 사이로 달빛이 비쳤다. 문이 열리자 달빛이 방 안으로 길게 흘러들었다. 윤 씨는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김유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듯. 들어오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조용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유는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웠다.
그는 낮에 보았던 윤 씨와는 달리 한층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책을 가져왔다고 했지? 그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책이 아닌 그녀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예, 마님. 그는 품 안에서 책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손끝이 스치자 윤 씨는 마치 불길이라도 닿은 듯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온기가 느껴졌다. 고맙다. 이제 가보거라. 그러나 김유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님. 잠깐만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녀는 놀라 눈을 들었다. 김유의 눈빛은 낮과는 달랐다. 더 이상 낮에 책 시중을 들던 하인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번만이라도 마님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다. 부적절했다. 위험했다. 그러나 이미 심장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이건 옳지 않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애써 말했다. 그러나 김유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달빛과 촛불만이 남아 있었다. 저도 압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윤 씨의 뺨 가까이 가져갔다.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김유의 손끝이 그녀의 뺨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다. 하지만 운 씨는 이제까지 관습에 얼매인 마음의 끝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끝내 김유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버렸다. 그렇게 아쉬운 밤은 흘러갔다. 그 밤 윤 씨는 침상에 누운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조용한 밤, 바람조차 숨을 줄인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잔잔했던 호수가 일렁이는 듯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부인께선 외롭지 않으십니까? 김유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의 말은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을 찾아오는 등불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다. 하지만 무겁게 내려앉은 이불을 매만지던 손끝은 점점 더 깊은 갈망을 담아 흔들렸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밤들, 끝없는 기다림과 적막 속에서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낱 서책을 돌보는 선비일 뿐이지만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눈길은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탐닉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은밀한 신호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칠같이 어두운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후원의 작은 길이었다. 길 끝에는 낮에 보았던 작은 골방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 내내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였다. 그러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부인께서 이런 곳에 오시다니요? 김유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담담한 듯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유는 천천히 책장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한 권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구운 몽. 윤 씨는 책 표지를 가만히 매만졌다. 그녀의 손끝이 책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사랑이란 달빛 아래 흐르는 물과 같고 한 번 스치면 그리움을 남긴다. 사랑이란 것이 과연 금기된 것일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김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윤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금기란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마음이 향하는 곳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숨이 멈춰지는 듯 하였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심장의 고동이 가슴을 두드렸다. 김유는 손을 거두지 않고 마치 대답을 기다리는 듯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었다. 그의 눈 속에는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는 바람이 스쳤다.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물들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김유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쥐었다. 윤 씨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김유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손끝이 닿은 곳마다 온기가 퍼졌다. 단순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온몸이 불에 댄 듯 달아올랐다.
부인, 김유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윤 씨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 김유 역시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부인께서 손을 놓으시지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윤 씨는 손끝을 힘주어 오므렸지만 오히려 그의 손길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었다. 김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숨결처럼 떨렸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선이 무너졌다. 김유는 천천히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 입맞춤했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지만 윤 씨는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원 너머로 희미하게 번개가 번쩍였다. 부인, 비가 많이 오니 창문을 닫아야겠습니다. 김유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그 밤 방 안에는 비 내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소리가 조용히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윤 씨는 김유의 가까운 숨결을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눈은 김유의 깊은 눈동자를 응시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부인,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김유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손이 윤 씨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녀의 볼을 가볍게 스쳤다. 윤 씨는 그 손길에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김유, 나도 더 이상은.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몸이 그의 가슴에 밀착되며 두 사람의 온기가 서로를 적셨다. 서로를 끌어안은 채 뜨거운 두 눈이 마주치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서로의 가슴으로 전달되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며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녀는 뜨거운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김유는 윤 씨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번개불이 다시 번쩍이며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윤 씨는 전율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금기와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지고 오직 김유와의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김유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고 윤 씨는 그 안에서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랑의 온기를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으며 그 밤의 비밀을 함께 나누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며 외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조용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윤 씨는 김유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외로움과 갈망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김유는 윤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속삭였다. 부인, 이제는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유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유와의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믿으며 이 금지된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밤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창가에 놓인 등불이 꺼지고 방 안에는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윤 씨는 김유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넓은 어깨를 쓸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부인께선 이제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이제는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윤 씨는 김유의 품에서 잠이 들며 그녀의 꿈속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졌다. 밤이 지나고도 윤 씨는 김유의 품속에 남아 있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가슴 위를 느릿하게 스치자 김유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인께서 후회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물러서겠습니다. 김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윤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감정을 끝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나 선택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마님! 윤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김유도 즉시 옷을 여미며 문가에 귀를 기울였다.
최참판 어른께서 서둘러 돌아오신답니다. 내일쯤 도착하실 거라고 해요. 윤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직 한 달은 더 걸릴 터인데. 김유는 윤 씨의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의 품에 안겨있던 그녀가 이제는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부인, 제가 떠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야. 윤 씨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결코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 이대로 있다가 들키면 모르겠어.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세게 붙들었다. 김유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부인,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를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함께할 것인지.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참판 어른께 들키지 않는다고. 그래도 언젠가는 소문이 돌 것이고. 김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윤 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부인께서 저를 잡으시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 씨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김윤아를 버리지 마.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깊이 끌어안았다. 그날 밤 윤 씨와 김유는 처음으로 함께 두려움을 나누었다. 참판 어른이 돌아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다면 더욱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난 매일 매순간 널 보고 싶을 거야. 윤 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김유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김유는 그녀를 가만히 안았다. 절대로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은 조용히 숨결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 숨결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최참판이 돌아왔다. 최참판은 피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섰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오실 줄 몰랐습니다. 윤 씨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남편을 맞았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관청에서 급한 일이 있어. 며칠 일찍 돌아오게 되었소. 그동안 집안은 별일 없었겠지. 예, 별일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거짓을 말했다. 그러나 최참판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순간 저 멀리 서재에서 김유가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윤 씨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아, 예. 서책을 관리하는 김유라는 아이입니다. 아, 그래. 내가 떠나기 전에 부탁해 두었던 서재 관리인이구나. 최참판은 김유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최참판은 서서히 김유에게 다가갔다. 김유라 했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김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가난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문을 닫고자 한양에 올라왔으나 형편이 어려워 이곳에서 서책을 관리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참판은 김유를 유심히 살폈다. 단순한 하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책을 좋아하는 듯하군. 예. 어릴 적부터 문장을 익히며 살았습니다. 최참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하면 공부에 정진하도록 하라. 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 김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윤 씨는 안도할 수 없었다. 최참판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날 밤 윤 씨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한밤중 윤 씨는 조용히 김유의 방을 찾았다. 부인, 김유는 당황하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없이 그의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을 내보내야겠어. 참판이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김유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를 쫓아내시려는 겁니까? 아니야. 널 지키기 위해서야. 김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부인, 제가 떠나면 다시는 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그의 품에서 몸을 떨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가 떠난다면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김유는 그녀의 손끝을 천천히 감싸 쥐었다. 함께 떠나면 됩니다. 윤 씨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야? 부인께서 저와 함께 도망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를 잡고 있었다.
그럴 순 없어. 난 최참판의 부인이야. 그리고 이곳을 떠난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김유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다. 그곳이 어디든 제가 부인을 지킬 것입니다. 윤 씨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나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김유를 향해 있었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최참판대 부인이 서재를 관리하는 자와 친분이 깊다더라. 부인께서 너무 외로우신 게 아닐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소문은 점점 커졌다. 윤 씨는 불안했다. 최참판이 이 소문을 듣는다면 김유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참판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윤 씨를 불렀다. 요즘 부인께선 서재를 자주 드나드는 것 같군. 윤 씨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서책을 정리할 일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부인,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을 아시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부인을 믿는다. 하지만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해야겠지. 윤 씨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최참판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윤 씨는 그날 밤 다시 김유를 찾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젠 선택해야 해. 부인께서는 저와 함께 떠나실 겁니까?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래, 너와 함께 가겠어. 김유는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그렇다면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밤 후원의 작은 문으로 오십시오. 그녀는 그의 품속에서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모든 순간을 최참판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밤, 윤 씨는 조용히 길을 나섰다. 달빛 아래 후원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후원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김유가 아니라 최참판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싸늘했다. 부인, 어디를 가시려 하시오? 윤 씨의 심장이 멎었다. 그녀는 덫에 걸려 있었다. 윤 씨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최참판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인, 어디를 가려 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윤 씨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저는 그저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윤 씨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최참판은 그런 그녀를 노려보았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부인은 지금 이 순간 나를 떠나려 했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유였다. 그는 이미 상황을 예감한 듯 조용히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윤 씨를 지키겠다는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참판 어른,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김유, 내가 감히... 최참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김유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왜 이리 늦게 깨달았을까? 그 말에 윤 씨와 김유는 놀란 듯 최참판을 바라보았다. 부인,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소? 그의 물음에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보냈는지. 내가 당신을 외롭게 했구려. 나는 늘 정무에 바빠 집안을 등한시했지. 당신이 이토록 외로웠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김유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 놈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부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김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윤 씨가 자신을 지키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당할까 걱정될 뿐이었다. 나는 여전히 부인을 사랑하오. 하지만 만약 부인이 나보다 이자를 더 사랑한다면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다. 그럼 보내주겠소. 그 순간 윤 씨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를 보내준다고요? 그렇소. 부인을 강제로 붙잡아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소.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김유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단,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란 확신이 들어야 하오.
어떻게 하면 확신을 얻으시겠습니까? 김유는 망설임 없이 물었다. 최참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곳을 떠나 한양에서 자리를 잡고 5년 안에 부인을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그때 기꺼이 보내주겠소. 하지만 그동안 부인은 내 아내로 남아야 하오. 그 말에 윤 씨는 당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예 날 내치세요. 당신이 날 그대로 살려주겠소? 화가 치밀어 그리하고 싶지만 부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오. 5년 길지 않소. 그것도 못 기다릴 사랑이라면 애초에 함께할 가치가 없는 것이오. 김유는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5년 후 반드시 부인을 다시 찾겠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럼 이만 떠나라. 최참판은 마침내 문을 열었다. 김유는 마지막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다. 부인, 저를 기다려 주실 수 있습니까? 윤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꼭 살아와 주세요. 김유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유가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최참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놈을 살려보내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부인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놓아줄 수 없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녀를 가졌으나 그녀의 마음은 가질 수 없었지. 최참판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하인을 불렀다. 김유가 한양으로 떠나는 길에 반드시 그를 없애라. 하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음 날 김유는 한양을 향해 떠났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김유가 말을 타고 산길을 지나던 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객들이 튀어나왔다. 내 놈이 감히 참판의 부인을 넘보았으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야. 김유는 순간적으로 칼을 뽑았지만 상대는 많았다. 그는 혼자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칼이 그의 팔을 스치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는 결사적으로 말을 몰았다. 숲속을 헤쳐나가며 피신했지만 몸이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에서 배 한 척이 떠 있는 강이 보였다. 중국으로. 김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몰았다. 그리고 강가가 보이는 절벽에 도착한 순간 그는 강물에 몸을 던졌다. 자객들은 그가 강물에 빠진 것을 보고 돌아갔다. 이제 김유는 죽었겠지. 하지만 김유는 살아있었다. 그는 거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다가 배에 탄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타고 중국으로 흘러갔다. 한편 김유가 떠난 뒤 윤 씨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최참판은 그녀를 혹독하게 홀대하고 감시했다. 내가 나를 대신했으니 이제 내 자유란 없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식솔들은 그녀를 경멸했고 하인들조차 그녀를 조롱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고 눈빛은 희미해졌다. 김유, 살아있겠지?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세상은 차가웠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갔다. 한편 김유는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중국 상단에서 장사로 성공하였고 이후 관리의 눈에 들어 벼슬길에 올랐다. 이제 나는 힘을 가졌다. 하지만 그는 윤 씨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윤 씨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부인은 여전히 최참판의 집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유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내가 그녀를 구할 차례다. 그는 즉시 비밀리에 사람을 조선으로 보냈다. 윤 씨는 그날 밤도 후원에 앉아 멍하니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부인, 저희는 김유 어른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김유가 살아있다고? 예. 부인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금 떠나야 합니다. 윤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를 데려가줘. 그녀는 결단했다. 그녀는 검은 치마 가리개를 뒤집어 쓰고 하인들의 눈을 피해 후원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인, 어디를 가시려는 겁니까? 최참판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년이 감히 내 집에서 도망치려 하다니
이제 내가 내년과의 인연을 직접 끝을 내겠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부인을 해칠 생각이라면 각오해라. 그들은 김유가 보낸 사람들, 중국 상단의 용병들이었다. 최참판은 그들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 가거라. 하지만 잊지 마라. 나는 영원히 내년을 저주할 것이다.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등을 돌리고 김유가 기다리는 중국으로 향했다. 윤 씨가 중국에 도착한 날, 강가에서 한 사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살아있었군요. 김유는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 나는 부인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하나가 되었다. 김유와 윤 씨는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다. 부인,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다시는 부서지지 않을 운명이 되었다. 그녀의 한복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서서히 드러났다. 그의 입술이 연화의 목덜미를 타고 어깨를 따라 내려가자 연화는 그에게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연못가의 잔잔한 물결이 둘의 몸을 감싸는 듯했고 그 밤 연못가에는 달빛 아래서 타오르는 두 사람의 몸과 숨결이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손길이 더욱 대담하게 서로를 탐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원했다. 정적 속에서도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연못가를 가득 채웠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어 부드럽고도 격렬한 열정을 나누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이 순간을 더 깊게 감싸주었다. 밤에 피는 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례산 깊은 골짜기, 낡은 초가집에는 병약한 부모를 모시는 젊은 약초꾼 강희준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준은 어린 시절부터 병약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캤다. 약초를 캐는 것 외에도 이준은 마을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다. 한편 복례산 자락의 양반가에는 아름다운 연하와 설화 두 자매가 살고 있었다. 빼어난 외모에 뛰어난 재능까지 갖춘 자매는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자매의 집안에는 남모르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엄격한 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매는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야 했다. 어느 봄날 이주는 약초를 팔러 장터에 나섰다. 활기 넘치는 장터에서 이주는 땀을 닦으며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그의 약초 바구니를 건드려 약초가 쏟아지고 말았다. 당황한 여인은 연신 사과하며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았다. 그녀는 바로 양반가의 교수 연화였다. 미안합니다. 어쩌면 좋아요. 제가 너무 부주의했네요. 아닙니다, 낭자. 괜찮습니다. 약초야 다시 주워 담으면 되니까요. 이준이 연화를 안심시키려 했으며 다시 말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낭자. 저기 떨어진 약초들이나 주워주시겠습니까? 이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연화는 밝게 웃으며 이준과 함께 약초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약초를 함께 정리하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연화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사려다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했고 이준은 가까이에서 이야기하는 연화의 얼굴과 묻어나는 여인의 향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낭자께서는 참 효심이 깊으시군요. 어머니께서 꼭 쾌차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령님. 도령께서도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 같아요. 연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 그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약초를 캐는 평범한 약초꾼일 뿐입니다. 이준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도령님. 도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바로 따뜻한 마음인 거죠. 연화가 이준을 칭찬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며칠 후 연화는 혼자 연못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이준과 마주쳤다.
물가에 비친 달빛이 고요한 밤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다. 이준 역시 산책을 하던 중 그녀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다가갔다. 촛불처럼 흔들리는 물결 위로 달빛이 부서지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연화는 이준을 발견하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준도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에게 다가왔다. 낭자, 이 늦은 밤에 여긴 어찌 오셨어요? 이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연화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생각을 정리하려고요. 그런데 도련님은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끝에 닿자 가느다란 희열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품으로 몸을 기댔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닿는 순간 연화의 숨이 얕아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이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내려오자 그녀는 가느다란 신음을 흘렸다. 낭자, 오늘 밤 무슨 생각에 잠겨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은 우리만의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의 한복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하얀 속살이 달빛 아래 서서히 드러났다. 이준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가녀린 발을 어루만지며 내려갔다.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뜨거워졌다.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며 더욱 밀착되자 연화는 저도 모르게 이준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준의 손끝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가자 연화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뜨겁게 타올랐다. 연화는 그를 더 깊이 끌어당기며 그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흘렸다. 내게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준의 숨결이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입술이 연화의 목덜미를 타고 어깨를 따라 내려가자 그녀의 몸이 움찔 떨렸다. 이준은 그녀를 더욱 깊게 끌어안으며 두 사람의 피부가 닿는 곳마다 뜨거운 기운이 번져갔다. 연화는 그에게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연화의 목덜미를 스치자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점점 밀착되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그녀의 몸은 온몸이 사랑으로 떨려왔다. 연못가의 잔잔한 물결이 둘의 몸을 감싸는 듯했고 연화는 그에게 자신을 맡겼다. 그 밤 연못가에는 달빛 아래서 타오르는 두 사람의 몸과 숨결이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이준은 그녀를 조심스레 눕히고 연화는 그의 품 안에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손길이 더욱 대담하게 서로를 탐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원했다. 정적 속에서도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연못가를 가득 채웠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어 부드럽고도 격렬한 열정을 나누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이 순간을 더 깊게 감싸주었다. 한편 연화의 어머니는 건강이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박찬파는 연화에게 귀한 약초를 구해오라고 엽전 몇 냥을 쥐어주며 말했다. 제너머 김의원 집에 가서 약을 구해오너라. 약을 구해오다가 장에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는 쇠고기 한 근도 떼어오거라. 머슴 동산이를 데리고 갔다 오너라. 박찬판의 말에 연화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동산이와 함께 의원집으로 향했다. 약을 구하고 장에서 쇠고기 한 근을 산 다음 동산이에게 말했다. 동산아, 너 먼저 이것들을 가지고 집에 가거라. 나는 볼 일이 좀 있구나. 예, 아씨. 연화는 서둘러 이준에게 달려갔다. 마음이 붕붕 떠서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복례산 자락 숲이 우거진 오솔길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준은 연화와 마주 앉아 얼굴을 보며 사랑에 취해 있었다. 도령님, 요즘 산에는 어떤 약초들이 피어나고 있나요? 연화가 녹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어린 약초들이 많습니다. 특히 낭자가 좋아하는 도라지꽃이 탐스럽게 피어났더군요. 이준이 연화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으며 속삭였다. 낭자가 탐하고 싶어 하는 모습으로 피어났을 겁니다. 연화는 그의 뜨거운 숨결에 귓불을 불키며 농염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인가요?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도령과 함께라면 더욱 탐스럽게 보이겠죠.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낭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기꺼이 가겠습니다. 밤에 피는 꽃도 보여드리고 싶군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이준이 그녀의 목덜미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답했다. 연화의 고운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고 이준은 그녀의 농염한 모습에 넋을 잃은 듯 바라보았다. 도령님, 저 연못에 비친 달빛이 참 몽롱하지 않나요? 연화가 녹진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준은 고개를 돌려 연못을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은은한 달빛이 일렁이고 연못가에 핀 꽃들이 짙은 향기를 흩뿌리고 있었다. 이준은 연화의 녹진한 눈빛과 어우러진 풍경에 취한 듯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낭자만큼 탐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낭자의 눈빛은 달빛보다 더 황홀하게 빛나는군요. 이준이 그녀의 붉은 입술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연화는 그의 뜨거운 시선에 몸을 떨며 농염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뜨거운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령, 혹시 저에게 숨기는 것이 있나요? 연화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낭자께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낭자에게 모두 드렸는 거려. 다만 낭자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애태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준이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연못가에는 끈적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이준은 연화의 고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연화는 그의 뜨거운 손길에 사랑스럽게 눈을 감았다. 이준은 연화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붉은 입술에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연화는 여리여리하게 눈을 뜨고 이준을 마주 보았다. 이준 도령님, 연화가 녹아드는 신음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연화 낭자, 이준이 그녀의 이름을 뜨겁게 속삭이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더욱 깊게 맞닿았고 서로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더욱 가까워졌다. 이준은 연화의 가느다란 허리를 힘껏 감싸 안고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연화는 이준의 목에 녹진하게 팔을 두르고 그의 품에 안겼다. 도령님, 저는 도령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연화가 애잔하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 역시 낭자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낭자와 함께라면 이 밤이 영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준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뜨겁게 닦아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연화는 가벼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고 이준은 연못가에 남아 그녀의 나긋나긋한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화를 향한 뜨겁고 말할 수 없는 욕망이 가득 차올랐다. 한편 어느 봄빛이 좋은 날 이준은 약초를 캐러 가면서 강가를 지나고 있었다. 어느 여인이 발을 헛디뎌 강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준은 망설임 없이 강물에 뛰어들어 여인을 끌어안고 무트로 헤엄쳐 나왔다. 물에 흠뻑 젖은 여인은 떨리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이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이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물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준은 순간적으로 그녀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젖은 옷이 그녀의 몸에 찰싹 달라붙으며 촉촉한 피부 위로 얇은 천이 투명하게 밀착되었다. 이준의 시선이 연화의 젖은 몸을 따라 깊어졌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가슴선이 물에 젖어 더욱 뚜렷이 드러났고 한복 아래 곡선이 은밀하게 비쳐 보였다. 설화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이준의 젖은 몸 아래로 향했다. 물기를 머금은 그의 한복이 피부에 밀착되면서 단단한 근육과 울퉁불퉁한 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그의 아랫도리는 젖은 천에 의해 더욱 도드라졌고 설화의 숨이 순간 멈췄다. 설화는 이준의 뜨거운 눈길을 느끼며 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고 물기를 머금은 천 사이로 전해지는 이준의 강렬한 시선에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의 젖은 한복 역시 몸에 밀착되어 탄탄한 근육과 넓은 가슴을 드러내며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설화의 볼이 붉게 달아오르고 그녀는 아래 십수를 살짝 깨물며 이준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젖은 몸에서 풍기는 짙은 남성미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의 시선이 한순간 머뭇거리며 내려갔고 이준은
그 눈길을 느끼고 더욱 뜨겁게 다가왔다. 설화는 알 수 없는 떨림과 함께 속에서 타오르는 욕망을 감출 수 없었다. 낭자, 이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떨렸다. 설화는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욕망과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가슴에 닿았고 젖은 천 너머 단단한 피부의 온기가 그녀의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준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낭자, 너무도 아름답군요. 그의 숨결이 그녀의 젖은 뺨에 닿으며 속삭였다. 설화는 떨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그의 품으로 몸을 기댔다. 그 순간 이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설화의 가녀린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었고 두 사람 사이의 온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젖은 허리를 타고 내려가며 떨렸고 이준은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으며 부드럽지만 강한 손길로 어루만졌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이며 욕망이 점점 짙어져 갔다. 젖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서로의 체온이 점점 뜨겁게 타올랐고 설화는 그의 품 안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다. 물기를 머금은 피부 위로 그의 손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로를 담아듯 어루만졌다. 이준은 젖은 여인에게 강렬하게 이끌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짧지만 뜨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여인은 어둑어둑한 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준은 그녀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른 채 그녀를 그리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의 아버지는 박참판 댁의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종산 아범에게 허드레니를 도울 머슴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일자리를 찾던 이준은 종산 아범의 소개로 박참판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준은 굵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장작패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굵은 장작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에 박참판댁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장작패는 일이 끝나자 이준은 땀을 닦고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고 이준은 묵묵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물건들을 정리하던 이준은 문득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며칠 전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여인, 설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떨려오는 자신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낭자 어찌하여 이곳에 있나요? 이준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날의 뜨거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설화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준은 설화 만난 기쁨도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낭자, 어찌하여 이곳에 계신 겁니까?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둘째 딸, 설화입니다. 설화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이준은 설화가 박참판댁의 교수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화가 연화의 동생인 줄은 몰랐습니다. 낭자, 그럼 혹시 연하 낭자가 언니인가요? 이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 연하는 저의 언니입니다. 설화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준은 설화와 연화가 자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와 설화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등하게 됩니다. 설화는 이준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이준을 계속 만났습니다. 이준 역시 두 여인을 사랑하기에 갈등 속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지만 두 여인 모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설화와 이준 사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설화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준에게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괴로움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연화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연화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준은 연화의 싸늘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따라 인적이 드문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에 앉은 연하는 이준을 매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설아와 무슨 관계입니까? 이준은 연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설아와 밤마다 만났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준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연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하는 이준의 대답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설아와? 연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설아 낭자를 이준은 변명하려 했지만 연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도련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끝입니다. 연하는 차갑게 돌아서서 정자를 나갔습니다. 이준은 연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연하 역시 이준을 사랑했지만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세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박참판 댁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준은 연하의 방 앞에서 서성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방에서 나와 이준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연하가 슬픈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낭자, 저는 낭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준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도련님을. 연하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은 연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 저는 두 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화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설화는 차가운 표정으로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도련님은 제 사람이에요. 연하는 설화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슬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은 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낭자,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낭자께서는 연하 낭자를. 언니는 언니고 저는 저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예요. 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은 설화의 이기적인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준은 밤낮으로 두 자매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하의 따뜻함과 설화의 강렬함 사이에서 그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연하와 설화 역시 서로를 향한 질투와 애증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준은 깊은 고민 끝에 두 자매를 모두 불러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연하 낭자, 설아 낭자, 저는 두 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준의 말에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령, 저희 역시 서로를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도령을 함께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설화 역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저희는 도령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희는 도령과 함께 살고 싶어요. 이준은 두 자매의 뜻밖의 고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의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낭자들, 정말 괜찮겠습니까?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저희는 도령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언니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설화가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준은 두 자매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낭자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라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서 박참판은 경로했습니다. 허접한 하인 같은 놈이 두 딸을 동시에 사귀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두 딸을 깊숙한 별채에 감금하고 이준을 잡아들였습니다. 감히 내 딸들을 농락하다니 내 놈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박참판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준을 꾸짖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두 자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박참판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박참판은 하인들을 시켜 이준을 끌어내어 매질을 했습니다. 이준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박참판은 하인들에게 이준을 마을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이준을 질질 끌고 마을 어귀에 버렸습니다. 이준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자매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편 별채에 감금된 두 자매는 이준의 소식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련님이 너무 불쌍해요. 설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도련님을 다시 만나서 함께 살 거야.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굳은 결심을 하고 박참판에게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깊은 밤, 두 자매는 박참판 댁을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만들어 별채 담을 넘고 어둠을 틈타 산길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두 자매는 이준이 버려진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이준을 발견한 두 자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두 자매는 이준을 부둥켜 안고 울먹였습니다. 이준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두 자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들 어찌하여 이곳에? 저희는 도련님과 함께 살 거예요.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저희는 도련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설화 역시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산골로 향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을 따라 몇 날 며칠을 걸어 마침내 깊숙한 곳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낮에는 밭을 일구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박참판의 분노도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 사람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연화와 설화를 닮아 아름답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세 사람은 아이들을 보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의 사랑은 조선시대의 엄격한 윤리에 용납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사랑에는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지금 시대에도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과부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능소와 꽃잎이 떨어지는 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한순간에 터질 듯 팽팽해졌다. 능소와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눴다. 밤에 피는 야화입니다. 오늘은 능소화가 만발한 집의 이야기인데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어느 여름날 붉은 꽃으로 뒤덮인 고요한 집 한 채가 있었다. 그곳에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홀로 집안일을 꾸리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다. 능소와 덩굴은 그녀의 집 담장을 따라 하늘로 뻗어나갔고 사람들은 종종 이 집을 두고 능소와 집이라 불렀다. 하지만 집안 깊은 곳에는 과부의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부의 외로운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오래된 머슴 돌산 아범이 병으로 쓰러진 이후였다. 몸을 가누기 어려운 돌산 아범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자 과부는 마을에 새로운 머슴을 구하겠다는 소문을 냈다. 많은 머슴이 찾아왔지만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험상궂은 얼굴에 무례한 태도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는 젊고 단정한 청년 순돌이었다.
순돌은 키가 크고 듬직했으며 강렬한 눈빛 속에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마님, 저는 성실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말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과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순돌의 얼굴은 그녀의 남편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닮아 있었다. 과부는 망설임 끝에 그를 고용하기로 했다. 순돌은 새벽 일찍부터 마당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능소와 나무 아래에서 쓸려 내려온 꽃잎을 모으고 잡초를 뽑으며 정돈하는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휴식조차 잊은 듯 일에 몰두했다. 과부는 그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의 듬직한 어깨와 움직일 때마다 드러나는 단단한 팔 근육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낮이 되자 순돌은 우물가로 갔다. 깊은 우물에서 물동이를 채워 올리는 그의 손에는 굵은 힘줄이 드러났다. 그는 물동이를 머리 위에 얹고 부엌까지 옮기며도 흔들림 없이 걸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평범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단단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과부는 그의 땀에 젖은 모습이 마냥 아름답게 느껴졌다. 어느 날 순돌은 소죽을 끓이며 늦은 밤까지 마구간에서 일을 마무리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옆모습은 평온하면서도 단단했다. 과부는 창문 틈으로 그를 지켜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순돌은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우물가로 갔다. 그는 상의를 벗고 바가지로 물을 퍼올려 머리 위로 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단단한 복부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때 마침 과부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물가의 순돌을 발견했다. 그는 물을 끼얹으며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햇빛 아래 빛나는 피부, 그리고 단단한 어깨와 가슴은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다. 저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면, 저 뜨거운 품이 나를 감싸 안으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어떡하지? 만약 내가 저 품 속에 안긴다면, 저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낀다면, 하지만 왜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거지? 이건 아니야. 하지만 눈을 뗄 수가 없네. 과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자신을 의식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지만 그의 모습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순돌은 부엌에서 물을 옮기던 중 열린 문틈 사이로 과부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하얀 어깨와 목선을 드러낸 채 긴 머리를 뒤로 젖히며 물을 붓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나른하면서도 우아했고 물방울이 그녀의 곡선 위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순돌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아, 저 뽀얀 살결, 이 손으로 저 부드러운 허리를 안아주고 싶다. 아니야, 안 돼. 그만 봐야 해.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네. 어쩌면 좋으니.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혼란스러워했다.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여름밤, 과부는 붉은 꽃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 작은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달빛이 은은히 내려앉아 그녀의 얼굴을 더욱 고혹적으로 비쳤고 붉은 능소화는 마치 그녀를 감싸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과부는 한동안 홀로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언제나처럼 순돌이었다. 순돌아, 할 말이 있단다.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멀리서 일을 마무리하던 순돌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과부의 부름에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 앞에 섰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한결 듬직해 보였다. 과부는 술잔을 들고 순돌을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자, 앉아라. 오늘도 고생 많았구나. 피곤하지? 자, 한 잔 쭉 들이키거라. 순돌은 잠시 망설이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과부는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스칠 때마다 순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술잔을 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과부는 놓치지 않았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구나. 힘들지는 않니?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구나. 아닙니다. 마님,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에 과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고운 목선이 드러나며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다. 순돌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하는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순돌이 너는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하는구나.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주니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과부는 낮게 읊조리며 그의 술잔에 다시 술을 따랐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순돌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순돌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순돌아, 넌 참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성실하고 든든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과부는 그의 손을 천천히 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열정이 담겨 있었다. 순돌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했으나 그녀의 손길과 눈빛은 마치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마님, 아닙니다요. 마님, 저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내가 널 위해 뭔가 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만 너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하다. 과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며 달빛 아래 그녀의 눈동자가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넌 나에게 단순한 모습이 아니야. 순돌은 그 순간 자신이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려 했지만 그녀의 따스한 손길과 달콤한 말투는 그의 이성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다. 마님, 저는 그저 이 집 머슴일 뿐이고 무지랭이 머슴일 뿐이에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머슴이지만 내게는 그 이상이야. 그녀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를 끌어당겼다. 능소와 꽃잎이 떨어지는 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한순간에 터질 듯 팽팽해졌다. 과부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순돌은 처음에는 주춤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잡고 응답하기 시작했다. 능소와 아래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나눴다. 그녀의 고백은 순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끌어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또는 과부의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어느 날 사또는 마을의 왈패들을 시켜 과부의 집에 찾아와 행체를 부렸다. 아직도 이 집에서 안 나갔구나. 빨리 떠나거라. 이 집은 이제 황첨지 집이다. 빨리 안 나가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과부는 두려움에 떨었고 순돌은 그들 앞을 막아섰다.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왈패 놈들아, 어서 꺼지지 못할까? 왈패들과의 격렬한 싸움 끝에 순돌은 심하게 다쳤지만 끝까지 과부를 지켰다. 순돌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쓰러졌다. 과부는 그의 피투성이 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어쩌면 좋니? 너무 많이 다쳤잖아. 이 피 흐르는 것 좀 봐. 어쩌니? 바보처럼 왜 나서가지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면 되는데. 바보야. 과부는 순돌을 간호하며 그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해서 다치고 그러니. 왜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하니. 순돌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마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분이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그녀의 고백에 순돌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과부와 순돌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사또의 부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사또와 왈패들이 결탁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관찰사에게 고발했다. 결국 사또는 파면되고 왈패들은 처벌받았다. 과부의 집과 땅은 다시 그녀의 손에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순돌을 칭송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어느 날 달빛에 수줍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능소와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과부는 순돌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더 이상 내 머슴이 아니다. 이제 내 곁에 영원히 있어 주겠니?
너와 함께 여기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순돌은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면서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능소화가 붉게 피어난 그 집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홀로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능소화는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더욱 짙게 피어올랐다.